네, 이번에는 방재 전문가와 함께 태풍 피해 최소화하는 방법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지만 예. 지금 방금 자정이 넘었습니다. 자정 예, 무렵에 그렇습니다. 제주를 지날 거라 그랬는데 예. 위력부터 한번 짚어보죠.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기상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 오후 3시부터 이동 속도가 조금 빨라졌고요. 그다음에 중심 기압도 지금 예전에는 940 정도를 예상했지만 한 5헥토파스칼이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태풍이 지나고 있는 최전성기는 조금 지났다. 그다음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소산이 좀 더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조금 벗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50 헥토파스칼의 경우는 최도형 태풍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피해가 지역적인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빠를 때는 우리가 바람에 의한 피해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풍에 의한 피해가 지금 현재 태풍의 우측 반경이 되는 부산이라든가 울산과 같은 대도시를 지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피해가 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주는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 보면 될 텐데 예. 가장 중요한 정보죠. 주민들께서는 그럼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제주도는 지금 보면은 태풍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쪽은 동해 쪽에 있는 성산인데요. 성산보다는 아까 우진규 예보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서쪽 쪽에서 훨씬 더 많은 서해안 쪽에서 더 많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태풍의 이동과는 다르게 지금 피해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저녁 야간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주민들이 대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숙지된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손전등과 같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손전등 같은 걸 준비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전 단수 이게 대표적인 피해일 텐데 이게 사실 갑자기 닥치잖아요. 예.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상당수일 텐데 예. 상황별 대처 요령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실 이게 우리가 태풍에서는 정전이 항상 같이 오는데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식당들이 보면은 횟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다가 정전이 되면서 횟감이라든가 아니면은 고기 같은 것들이 상해서 많은 피해들이 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수가 되게 되면은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전이 되면 고층에 계신 분들은 고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5층, 20층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다음 또 단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안의 생수와 같이 물을 조금 더 비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같은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만약의 경우 계단을 통해서 고립을 탈출하게 됐을 때 안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제주에서 1,800여 가구가 정전이 됐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위험에 대비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보고요. 예. 남해안도 걱정인 것이 아까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게 태풍 상륙 시간과 만조 시간이 겹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게 그러면 심한 경우 폭풍일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우려되는데요. 만조하고 그다음에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되는 부분, 그다음에는 또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동시에 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폭풍해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마산이라든가 창원, 여수 같은 경우는 만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 빠져나갈 수 없이 수위가 상승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거든요. 우리가 깔때기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폭풍해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왔을 경우 하천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못해서 범람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들이 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산, 창원, 여수를 꼽아주셨어요. 좀 특히 주의해야 될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여수엔 한 4시경에 상륙할 것 같다 이렇게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 시간이 지금 물론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예. 남은 시간도 충분합니까?
지금 사실은 대비의 단계는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건 4시에 만조 시기하고 겹치는데요. 사실 그때 강수 상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라든가 창원과 같은 지역에 강수가 집중된다고 하면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그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항상 그 바깥 상황을 좀 인지하시고 재난 방송을 꼭 보시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는 아무리 대비를 해도 피해가 생길까 봐 이제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예,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침수나 고립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일 수 있는데 예. 예기치 못한 상황, 침수, 고립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고립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새벽에 나오다가 뭐 엘리베이터에서 고립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차량에서 고립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고립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고립에서 그 지역에 사실은 익숙한 경우는 본인들이 조금 대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립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했을 때도 정말 그 지역을 모르고 위급한 상황인 경우는 119에 신고를 하셔서 대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제가 알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때는 110번을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우리가 정말 긴급한 사람하고 조금 덜 긴급한 사람들이 균형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서울 폭우 때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피해가 컸습니다. 예. 또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된 차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예.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서울 원래는 오늘 저녁은 그래도 서울이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간당 강우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동해안 그러니까 강원도 북쪽에서는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차를 안전한 곳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지하에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대피 상황이 어려우신 경우는 주무시다가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물이 무릎까지 차게 되면 문 밖에서 누가 100km 정도 되는 사람이 문을 막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수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로 대피를 하실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이용하셔서 대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물이 들어오는 걸 인지하는 순간 바로 대피를 하셔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그냥 어떻게 좀 막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재도구를 어떻게 챙기겠다라고 하지만 가재도구보다 인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시는 순간 밖으로 나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물이 들어오면 바로 대피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강풍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초속 40에서 60m. 예. 이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저희가 평생 살면서 40이나 60m의 바람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경험하기 어려운 바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0m/s는 우리가 자동차로 치면 144km/h입니다. 1시간에 144km를 가는 차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60m/s는 216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이제 저희들이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것들은 우리가 고도 10m 지점의 지점이고 우리가 지표면은 일반적으로 10m 지점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속도가 높은 이런 태풍에서는 굉장히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주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인천 서해 5도의 강풍주의보 발효됐다는 소식도 방금 들어왔습니다. 앞서 중계차에서 전해드렸지만 특히 부산은 해안가에 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 이 창틀 고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산에 이제 대형 고층 빌딩들은 창문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고층 아파트들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는 주로 파괴의 양상이 뭐냐면 큰 바람에 의해서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동을 최소화하게 해야지 유리창의 파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사이에 우리가 실리콘을 이용해서 유리창을 고정시키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두꺼운 종이 같은 걸 이용해 가서 그 유리창의 진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지금이라도 빨리 하셔야겠네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부산 소식 전할 때 항상 빌딩풍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빌딩풍은 어떻습니까?
빌딩풍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발생 형상도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이 얘기를 하면 호수에서 우리가 물을 뽑아낼 때 끝부분을 강하게 줄여주면은 강하게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태풍으로 오는 큰 바람들이 좁은 골목으로 오면서 바람의 세기가 2배 이상 세지고요. 그다음에 또 지표면보다는 고층으로 갈수록 바람의 세기가 세지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이 있는데요.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 바람과 동시에 여러 가지 그 낙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간판, 전선 이런 것들이 같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유리를 파괴할 확률도 높고요. 그다음 순간적으로 우리가 설계 강도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이 뜯어져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 빌딩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다니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빌딩에 계시는 분들도 가급적 창문에서 떨어지거나 대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막상 그렇게 준비를 해도 예. 유리창이 깨졌다. 예.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2016년 태풍 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압의 차가 높기 때문에 굉장한 고주파의 소음이 들리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공포를 느끼는데요. 가능하면은 창가가 없는 화장실 같은 곳에 머무르시고요. 참 화장실 같은 것이 없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유리창 파편에 의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불 같은 것들을 덮거나 아니면 침대 밑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가급적 그 방문에 집에서 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태풍이 제주를 거쳐 동해안으로 가고 있는데 동해안은 특히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금의 수치예보나 이 과거 사례를 보면 태풍 루사 때가 그랬습니다. 태풍에서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태풍이 약해졌을 때 그 약해진 강릉에 가서 가장 많은 비를 보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지역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우리가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동해안에 있는 습기를 계속 가져오고 그다음에 북쪽에서 오는 차가운 기단이 만나면서 루사 때 870mm가 왔던 그런 기록을 세운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 수치 예보들을 보면 강원도 북쪽 지역, 속초, 강릉 이런 울진, 경상북도 울진 같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동해에서 들어오는 강한 수증기의 유입으로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와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V 보시면서 대비가 어떤 건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들이 대비를 얘기하지만 굉장히 막막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집에 유리창이 깨지면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무엇을 할지를 좀 고민하시게 됩니다. 지금 정전이 되면 그 다음 순서는 전등을 어디서 찾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피할 건지 그 다음 엘리베이터가 중지됐을 때 이 고립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그 다음엔 또 유리창이 깨졌을 때 내가 욕실로 가야 될지 아니면 바깥으로 나가야 될지 아니면 가장 안전한 장소로 생각할 때는 침대 밑이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실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숙지를 하지 않으시면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당황을 하시게 되면 전혀 대응을 못 하시다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그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가정하시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걸 머릿속에 미리 숙지를 하셔야지만 2차 피해를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전 상황 또 유리창이 깨졌을 때의 상황부터 그렇습니다. 가정을 하고 대비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반지하 같은 경우 물이 들어왔을 때 예. 상황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마는 반지하에 계신 분들은 물이 들어오자마자 대피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경남 지역 산사태 가능성도 전해드렸는데 예. 어떤 지역이 위험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태풍 루스라 매미가 왔을 때 보면 태백산맥이 누군가가 핥힌 것처럼 엄청난 많은 산사태가 있었거든요. 특히 우려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최근 고성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산불 발생 지역들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강우가 집중되고 있는 그 연안 지역의 산락 쪽 동해시라든가 속초시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 그 산 밑에 주민 민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의 산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의를 특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창삼 재난방송 전문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